이건 내가 상상하던 여름이 아니었어요. 카메라에 담고 싶었던 건 풍경이었는데 결국 제 마음에 남은 건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한 다큐멘터리 PD. 세계 여러 나라의 여름 풍경을 담아오던 그녀가 마지막 취재지로 선택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했고 조용하지만 깊었던 어느 계절. 그 여름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땀이 흐르고 숨이 차고 온 세상이 끈적해지는 계절 속에서 그녀는 왜 이곳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여름날,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가 만난 한국의 여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PBS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제니 리처드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고, 계절의 얼굴들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세계 곳곳의 여름 풍경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시리즈의 한국 편을 맡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설렜습니다. 늘 흥미롭게 지켜보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게 있어 단순한 동양의 한 나라가 아니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여러 번 마주한 낯익은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K-드라마 속도시 풍경, BTS와 블랙핑크의 무대,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한국 영화의 서사. 저는 언제나 그 배경이 되는 실제 한국의 얼굴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한국의 여름을 직접 기록할 수 있다는 기회를 받았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비를 챙겨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거리의 질서와 풍경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련되고 조용했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정말 기대 이상인데요? 촬영 첫 스폿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울의 도시 사람들은 강가에 삼삼오오 모여 돗자리를 펴고 라면을 끓여 먹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라면이 끓는 냄새, 선선한 강바람,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지는 노을, 모든 것이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너무 예뻐서 오히려 찍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기, 저 커플이 라면에 계란 넣는 거 보셨어요? 진짜 한국식이에요. 현지 통역을 맡아준 지수 씨가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죠. 네, 정말요. 이건 한국 여름의 완벽한 장면 같아요. 이튿날은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저도 여러 기사나 유튜브를 통해 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뜨거운 불가마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 황토방 한쪽에서 책을 읽는 청년,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이좋게 나눠 먹는 형제. 저는 연신 셔터를 눌렀고 팀원들은 이 장면은 메인 클립으로 쓰자며 흥분해 있었죠. 하지만 그 즈음부터 저에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편집본을 정리하던 날 밤, 노트북 화면 속 화려한 클립들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지수 씨가 물었고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예쁜데 너무 예쁘기만 해요. 사람의 숨결이 안 느껴진달까요? 말을 하며 제 자신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저는 항상 사람을 중심에 두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 편은 마치 멋진 관광 홍보 영상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빠져 있었고 표정은 있지만 서사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지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니 씨가 느낀 게 맞아요. 한국 여름 겉으론 화려해도 진짜 따뜻함은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그 순간 저는 지수 씨의 눈빛에서 작은 확신을 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진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시내의 야시장을 촬영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 북적이는 인파, 환한 불빛들, 그날도 카메라는 열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또다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카메라는 분명 아름다운 장면을 담고 있지만 제 가슴은 점점 더 허전해졌습니다. 촬영을 마친 뒤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에 있어요. 이번 주말에 마을 여름잔치가 있거든요. 아주 작고 소박한 행사지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름잔치요? 네. 아주 작은 거예요. 회관 앞에서 어르신들이 팥빙수도 나눠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도 봐요. 방송용으로는 별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용 그림은 충분히 찍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어쩌면 그 작은 무언가일지도 모르겠네요. 지수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거기 제일 따뜻한 여름이 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제 삶에서 가장 특별한 기록이 될 거라는 것을요. 사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뉴욕 사무실에서 편집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뉴스룸에는 CNN과 로이터 통신이 보내온 기후 재난 속보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미국 서부 50도 돌파, 애리조나 네바다주 전력 공급 제한, 유럽 대륙 폭염 비상, 이탈리아 관광객 뇌출혈 사망 사례 발생, 중국 47도 기록, 시멘트 도로가 녹아내려 차선 붕괴. 전 세계가 마치 화염에 휩싸인 지구 속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뉴욕 브루클린 자택에서도 에어컨 없이는 단 10분도 버티기 힘들 정도였어요. 심지어 뉴욕 도심에서도 연이어 탈수 환자와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유독 한국은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후재난 뉴스 속에서만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지금 전 세계가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한국만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김치찌개 먹고 있대.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처럼 웃어넘겼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 유독 한국만 폭염지옥 지도에서 제외된 걸까? 실제로 한국의 날씨를 살펴보니 평균 기온은 높았지만 대규모 화재나 대중전력 제한, 병원 응급대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꽤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더욱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죠. 기록하러 가기에 가장 흥미로운 나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서 저는 다른 의미에서의 폭염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강공원 촬영을 마친 뒤 찜질방에서 땀을 뺀 날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제 몸이 다시 찜질방 안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의 여름은 미국 서부처럼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습도가 높은 기후는 열기를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듯했고 땀은 마르지 않고 그대로 옷에 스며들었죠. 정말 숨막혀요. 이 정도는 예상 못했어요. 지수 씨에게 말하자 그녀는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름은 체감이 훨씬 더 하죠. 근데 이게 한국식이에요. 다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수 씨는 웃으며 편의점에 들어가 얼음물을 사줬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뜨거운 기후 속에서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휴대용 선풍기를 흔들며 지하철을 타는 어르신들. 땀을 닦아내며 퇴근하는 직장인들. 미국 같았으면 에어컨 고장 뉴스나 폭염으로 사망자, 몇 명 발생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이미 떠올랐을 법한 장면들이 한국에서는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라는 질문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인가? 아니면 사회적 질서와 배려심의 결과일까? 더불어 제가 촬영하고 있는 장면들이 점점 표면적이라는 생각이 짙어졌습니다. 예쁘고 보기 좋은 장면은 넘쳐났지만 그 속에서 저는 진짜 여름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잡고 있는 카메라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점점 제 눈은 모니터보다 사람들의 얼굴을 더 자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수 씨가 한 가지 제안을 건넸습니다. 제 고향에 아주 조그마한 여름잔치가 있어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실까요? 방송용으로 괜찮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그곳엔 진짜 여름이 있어요. 사람 냄새 나는 여름이요. 그 말에 저는 무언가 사라졌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아니라 눈으로 먼저 봐야 할 무언가. 스크립트에 적힌 장면이 아니라 제 마음에 남을 이야기. 그리고 저는 그 마을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촬영이 끝나던 날, 우리는 어느 골목 야시장에서 엔딩 클립을 찍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노릇노릇 익어가는 어묵과 거리 악사의 노래에 맞춰 춤추는 아이를 담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수백 컷의 영상들. 어쩌면 한국의 여름이라기보다는 서울의 여름 풍경에 가까운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던 지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니 씨, 촬영 끝났다고 해서 갑자기 실례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이요? 저는 장비 정리 중이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 고향에서 여름잔치를 해요. 아주 조그맣고 진짜 시골이에요. 방송용으론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다른 느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할 정도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야겠다고요. 물론이에요.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KTX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와 강원도 깊숙한 산간 마을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점점 고층 빌딩에서 푸르른 산과 들판으로 바뀌었고 제 마음도 이상하리만치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이 여정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것처럼요. 이 마을 이름이 뭐라고 했죠? 화절리요. 불나는 화호가 아니라 꽃화화요. 꽃이 핀 들판, 그런 뜻이에요.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와보니 진짜 그런 마을 같더라고요. 예쁜 이름이네요. 마을도 예뻐요. 아주 조용하고요. 지수 씨의 말대로 화절리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발밑에 자갈 소리마저 크게 울릴 정도였죠. 마을 회관 앞 작은 공터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셨고 커다란 그늘막 아래로 어린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이게 여름잔치예요. 지수 씨는 약간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하죠? 아니요, 이런 장면 처음이에요. 할머니 멋부는 커다란 대야에 얼음을 담아 팥빙수를 만들고 계셨고 아이들은 카키색 손부채를 들고 서로의 등을 쳐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회관 입구에 선풍기를 설치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마을 이장은 마이크를 잡고 오늘도 더운데 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잠시 가방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 풍경을 그저 제 두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제니 씨, 여기 와보세요. 얼음 식혜 드셔보셨나요? 지수 씨가 손짓하며 회관 안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식혜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음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종이컵에 식혜를 따라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왔다면서요? 멀리서 고생 많아요. 시원하게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식혜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달콤한 맛보다 먼저 전해진 건 그분의 말투 속 온기였습니다. 딸도 멀리 미국에 있다고 하신 그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더위에 혼자 오기 힘들었죠. 나도 딸이 멀리 있어서 괜히 반갑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였다면 바로 카메라를 꺼내 이런 장면을 담았겠지만 그날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싶었습니다. 기록자가 아닌 손님으로서 그 여름의 한복판에 있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눴고 작은 텐트 아래에서는 동네 청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삶는 냄새, 전 부치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전형적이라면 전형적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살아있는 여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뉴스에도 안 나와요. 유튜브에도 잘 없고요. 그냥 우리끼리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제가 찾던 장면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 앞에는 커다란 흰 천이 설치되었고 이동식 영사기로 오래된 한국 영화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돗자리 위에 앉아 수박화채를 먹었고 어르신들은 부채질을 하며 천천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공기, 식혜의 단맛, 아이들 웃음소리, 할머니의 손길.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의 여름은 기온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발밑에는 작은 부채와 물병, 그리고 아직 다 마시지 못한 식혜가 놓여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어르신들 몇 분이 서로 부채를 건네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누가 더 멀리 씨름판 모래를 튀길 수 있나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조심스럽지만 다정했고 웃음소리는 격에 없으면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고, 외국 사람이라더니 얼굴이 참 곱네. 어느새 제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제가요?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 정은 많지. 근데 좀 무뚝뚝하긴 해도 속은 진짜 곱지. 할머니는 제 손을 슬쩍 쥐시며 말씀하셨고 그 손끝에서 저는 아늑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할머니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요. 낯선 시골 마을, 낯선 언어 속에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키가 작은 중년 아주머니셨고 양손에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면서요? 이거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예요. 매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 낯가리긴 해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보면 마음이 가요. 다 자기 자식 같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녀가 내민 김치 한 통보다 그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무겁고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껏 촬영하며 찾아 헤맸던 건 바로 이런 순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짜 여름, 진짜 온기. 그날 오후 저는 장비를 잠시 들고 나와 마을 뒤편 개울가를 거닐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속에 발을 담그며 물수제비를 뜨고 있었고 몇몇 어르신은 조용히 바위 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은 서로를 이름 대신 여기 어르신, 우리 애기 엄마라고 불렀고 그 부름 속엔 경계가 아닌 연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각박함, 에어컨 속에 갇힌 고독한 여름과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긴 덥지만 그 더위가 모두의 것이었고 그래서인지 더 견딜만 했습니다. 지수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뭔가 익숙한 풍경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도 서울 살면서 이런 공기, 이런 웃음 가끔 잊고 살거든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흐르는 개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마음의 계절이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다고 해도 그 따뜻함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엔 그냥 사람을 담는 건 어떨까? 이런 감정이 쌓여갈수록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여름잔치는 마치 한 권의 오래된 동화책 같았습니다. 종이부채를 흔들며 아이들과 함께 웃는 어르신들, 팥빙수 대야에 얼음을 채우는 청년들,
땀범벅이 된 얼굴로도 서로에게 웃음을 건네는 사람들. 하루 종일 무더위와 싸우면서도 그들 사이에는 피로가 아닌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에 마치 물처럼 녹아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다큐멘터리 PD로서 이 장면을 기록하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라가 아닌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도착한 진짜 목적지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저는 PBS 본사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 URGENT 한국편 러프컷 시사회 결과 및 재편집 요청. 처음엔 단순한 피드백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니 1차 러프컷을 내부 피드백 회의에 공유했습니다. 현재 버전은 너무 일상적이고 정적입니다. 시골 마을의 여름잔치 중심은 미국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요즘은 자극적이고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콘텐츠가 요구됩니다. 한강 야경, 찜질방 체험, 야시장 문화 중심으로 다시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보다 화제성이 필요합니다. 메일의 말미엔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기존 기획안과 너무 달라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필요시 한국편은 시즌이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가 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 그대로 삭제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팥빙수를 나누던 할머니, 부채를 흔들며 웃던 소년, 이동식 영사기를 조립하던 청년 모두 방송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내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이건 그냥 포장지야. 사람 없는 이야기잖아. 카페로 자리를 옮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촬영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화질 좋은 영상, 잘 잡힌 구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표정. 그런데 그걸 보는 제 손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PD로서의 저는 점점 감정적으로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을 새우며 편집한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 피와 땀으로 버무린 현장 스케치, 모든 것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온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한순간에 부정당한 느낌이었죠. 지수 씨는 제 얼굴을 보고 눈치를 챈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니 씨,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다 잘라내래요. 너무 심심하대요. 감동도 정적도 시청률에 안 맞는데요. 지수 씨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되죠? 어제같이 앉아 팥빙수 먹던 할머니는 무슨 이유로 사라져야 하죠?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PD로서 저는 숫자와 편성을 이해합니다. 광고주, 시청률, 트렌드 familiar.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막 진짜 사람들을 만난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걸 찍게 만드는 일. 그날 밤 저는 어둡고 습한 숙소 방 한가운데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이 여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더 슬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 회관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아주머니들 몇 분이 회관 청소를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 밝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미국 아가씨 또 왔네. 오늘은 뭐 찍어요?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같이 있으려고요. 그날은 아무 촬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을 청년들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수박을 먹었고 아이들과 그림 그리기를 했고 밤에는 어르신들 틈에 앉아 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저는 본사에 아주 짧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방송용 그림은 충분히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만난 여름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작 방향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여름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던 그때의 제 자신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하루 종일 노트북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키보드는 손에 닿지 않았고 마우스 커서는 화면 위를 무의미하게 떠돌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심장은 묘하게 무거웠어요. 모든 게 공허하고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충분했습니다. 장면도 예뻤고 구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화살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웃음소리, 정성스레 내어주던 팥빙수, 흰 천 위로 반사되던 오래된 영화 필름의 빛,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지만 그걸 편집 테이블 위에 올리는 순간 색이 바래는 기분이었어요. 제니, 이건 다큐가 아니야. 그저 기분 좋은 화면 조각일 뿐이야. 무의식 중에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PD로서 제가 가진 의무 메시지, 구조, 호흡, 클라이맥스. 이 모든 게 어쩐지 화살리의 여름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정을 만들지 않았고 갈등도 없었고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여름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본사가 원하는 건 이야기였습니다. 굴곡 있고 눈에 띄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될 만한 장면들, 자막을 달면 밈처럼 퍼질 만한 클립들. 그게 방송의 논리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만큼은 그 논리에 맞추는 것이 이렇게나 버겁고 괴로울까요?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운 채 저는 처음으로 귀국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포기할까? 미국으로 돌아갈까? 제 머릿속을 맴도는 건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는가라는 뿌리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사람을 닮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삶을, 그들의 진짜 표정을. 그런데 어느새 저는 방송용으로 괜찮은지를 먼저 따지고 있었고, 사람보다 장면이 먼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 씨는 연락이 없던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마을에 다들 모인다던데 제니 씨 안 오세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걸지도 모릅니다. 진심을 받아놓고 현실의 기준으로 그것을 재단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카메라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수십 개의 촬영 테이프와 SD카드, 렌즈와 배터리, 각종 장비들이 질서정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한강변을 걷다가 문득 앉은 벤치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포기해. 그게 편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누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누가 전달해? 그 속에서 저는 극단적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따뜻했지만 나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여러 위기를 겪어봤지만 이토록 내 안에서 나를 의심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나라의 여름을 이해한 걸까? 나는 그 사람들의 웃음에 진심으로 다가간 걸까? 나는 결국 그저 기록자일 뿐이었던 건 아닐까? 이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핸드폰에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지수 씨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살리 회관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한가운데 빈자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제니 씨, 오늘도 자리는 남겨둘게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용 장면이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서울로 돌아온 마지막 며칠, 저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엇을 찍어야 할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으려 했던 한국의 여름은 어떤 장소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단지 시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여름은 화려하고 빠르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여름을 견디고 있었고, 심지어 그 속에서 일상적인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죠. 첫 촬영지는 청계천이었습니다. 무더운 오후, 저는 청계천 물가에 앉은 시민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넥타이를 풀고 바짓단을 걷어 물에 발을 담그는 모습, 피서를 나온 가족이 돗자리를 깔고 간식을 나누는 풍경, 물살 위를 따라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그걸 조용히 지켜보며 부채질하던 어르신. 그 장면은 휴양지가 아닌 도시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여름의 쉼표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더위 속에서도 웃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울 땐 무조건 물 앞에 앉아야죠. 여기 나와야 여름 같아. 집에 있으면 덥고 답답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모두가 에어컨 안에만 숨었을 여름날, 한국 사람들은 자연 속으로 서로의 곁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청계천 촬영을 마치고 저는 근처 골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을지로의 오래된 국밥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김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선풍기가 덜컹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뜨겁고 습하고 숨막힐 만큼 답답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여름의 풍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순댓국을 먹는 청년들, 고추장을 듬뿍 풀어넣은 육개장을 먹으며 연신 물을 들이키는 회사원들. 그러다 한 남성이 식탁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이 더운 날, 이 뜨거운 국밥을 먹고 시원하다고요? 그는 제 표정을 읽은 듯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속이 풀린다는 말이에요. 땀 흘리고 매운 거 먹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게 한국식이에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 안의 의문이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운 날 더운 국밥을 먹고 매운 걸 먹고도 시원하다고 느끼는 이 정서. 그건 단순한 언어적 습관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맞고 흘리고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름을 싸우는 대상이 아닌 함께 나누는 계절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 촬영은 한강에서 진행됐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노을로 물든 하늘, 돗자리를 펴고 서로 기대 앉은 연인들, 그리고 자전거를 세워두고 물을 나누는 청년들. 도시의 한복판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원도에서 느꼈던 바로 그 온기를 마주했습니다. 정갈하고 조용하며 무심한 듯 정 많은 여름. 이 나라는 계절을 나누는 방식부터가 달랐습니다. 마지막 장면, 저는 카메라 렌즈를 닫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야 이 여름을 이해했어. 기차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들판 너머 익어가는 벼, 정류장에서 부채질하는 아주머니,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있는 청년들. 그 모두가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미국 PBS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뒤 SNS엔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이렇게 사라지는 계절이었군요. 사람 냄새 나는 피서 문화에 눈물이 났습니다. 에어컨 없는 여름이 부럽다고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누군가는 여름다운 여름을 오랜만에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 여름, 그녀는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만난 웃음, 서울 한복판 청계천과 국밥집에서 마주한 온기. 그 속엔 계절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누군가는 땀을 흘리며 뜨거운 국밥을 먹고도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여름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었던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그녀는 어느새 한국의 여름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여름은 어떤 풍경인가요? 누군가의 땀이, 웃음이 혹은 밥 한 끼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다면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이건 온도보다 온기가 중심인 계절이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가보다 더 소중했던 건 그 여름 속 사람들이 아직 제 마음속에 생생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계천의 물소리, 국밥집의 김, 한강의 붉은 노을,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마주친 얼굴들. 그 여름은 뜨겁고 매웠고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이 여름이 사람과 함께였기 때문일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